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걸로 이제 버핏이 표현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투자자로 완전히 변신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댐스터 밀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취하던 시기가 1962년 요 무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댐스터 밀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투자했던 기업이 이제 지금 너무도 유명한 벅셔 해서웨이입니다. 네. 벅셔 해서웨이도 사실은 이게 꽁초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벅셔 해서웨이도 사실은 돈은 뭐 거의 못 벌던 회사였는데 네. 뭐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얼마에 인수를 했냐면 PBR 0.27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벅셔 해서웨이를 처음 투자하던 시기는 댐스터 밀이 잘 되던 시기여가지고 벅셔 해서웨이도 댐스터 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댐스터 밀을 매각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벅셔 해서웨이를 댐스터 밀처럼 처리하기가 이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벅셔 해서웨이를 어떻게 매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벅셔 해서웨이를 잘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진을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켄 체이스라는 네.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경영진을 바꿔서 벅셔 해서웨이를 잘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게 됩니다. 사업이 완전한 사양 네. 사업이었고 그 당시 임금 수준이 일본의 10배. 일본은 미국 임금의 10분의 1로 섬유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때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깨달은 게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라 하더라도 사양 산업을 돌려 세우는 거는 너무 힘들다, 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벅셔 해서웨이는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지만 사실은 골칫거리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벅셔 해서웨이를 버핏이 인수하고 나서는 싼 기업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샀다 이렇게 했다가 불과 이제 지나고 나서 계속 벅셔 해서웨이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나 곤란에 빠지게 됐고요. 네. 그래서 2004년에는 벅셔 해서웨이는 축축하고 더러운 꽁초 담배꽁초였다. 한 모금 빨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그건 나는 네.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돈을 거기서 어마무시하게 뽑아내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 법인세 이연, 법인세 그 적자 4년으로 인해서 법인세 쌓여 있는 거를 환급 받으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벅셔 해서웨이에 쌓인 돈을 이용해서 이제 버핏이 여러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걸 성공시켜서 이제 벅셔 해서가 돌아서긴 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처음에 했던 아이디어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2008년도에는 벅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이 애초에 내 귀에 안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 뒤에 사실은 뭐 엄청난 투자처를 만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뭐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엄청난 것을 만났으니 사실은 거기에 비한다면 단지 싸기만 했지. 뭐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책에 이제 가장 그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제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 이제 그게 담겨 있거든요. 버핏이 초창기에 벤자민 그레엄하고 비슷하게 저평가된 기업, 이제 꽁초 투자라고 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행동주의하고 결부해서 수익을 실현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가로막히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계속 뭐 고민을 하면서 바꿔나가는데 그게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로 대박을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처음에는 꽁초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걸로 이제 버핏이 표현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투자자로 완전히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를 통해서 버핏이 완전히 다른 투자자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가 얼마나 버핏이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 회사하고 좀 다른가를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제 1964년도에 이제 버핏이 처음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면 그 카드 네. 사업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드 사업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사업이었고, 네. 그때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핵심 사업이 여행자 수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자 수표 사업으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벌면서 카드 사업을 막 시작하던 이제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요 회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창고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창고업을 하면서 샐러드 오일을 이제 창고에 보관하면서 창고 증서를 발행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샐러드 오일이 아니라 바닷물만 가득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기를 당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돈이 뭐 막대한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뭐 파산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폭락한 게 그 1964년 무렵이거든요. 네. 1963년인데요. 네. 그때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반토막이 났을 때 실적을 보면 그 63년에 순이익이 1,100만 달러였는데 네. 그 반토막 났을 때 시총이 1억 5,60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을 때가 퍼가 13.8배고 네. PBR이 1.98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나기 전에는 퍼가 23배였고 네. PBR이 3.4배였다가 반토막이 나서 퍼 13.8, PBR이 1.9니까 과거에 뭐 버핏의 공짜 0.3배 투자하던 거하고 비교하면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투자를 네. 한 거죠. 반토막이 났어도 결코 싸다고 보기 힘든 그런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에다가 버핏이 엄청나게 집중 투자를 했으니까 네. 이 투자를 보면 버핏이 이제 과거에 그런 양적인 단순히 재무제표상에서 자산 가치로만 싸냐 비싸냐를 평가하던 이제 그런 투자자에서 완전히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고 이 비즈니스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인지 네. 퀄리티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는 투자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게 이제 이 투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동적인 투자,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있고 그 현금 창출 능력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로 이제 눈을 뜬 거고 아마 그때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결국 찰리 먼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제 초창기에 벤자민 그레엄, 그러니까 물론은 이제 벤자민 그레엄에서 하고 벤자민 그레엄보다 월등히 실력이 뛰어나고 벤자민 그레엄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벤자민 그레엄에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레엄에서 벗어나도록 주위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이 이제 찰리 먼거였다고 하죠. 그래서 찰리 먼거가 끊임없이 단순하게 그냥 지표상으로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서는 안 되고 기업의 품질을 봐야 된다고 끊임없이 찰리 먼거가 조언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직도 주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디어 질 좋은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질 좋은 투자의 핵심은 그 요즘 말로 표현하면 ROE가 높은 기업, 현금 창출을 많이 해서 그 현금으로 주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점차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이제 후반부 무렵이거든요. 초반에는 그레엄처럼 이제 그런 공처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다가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아까 투자했던 게 1964년에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핏이 투자 조합을 접은 게 69년에 접었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한 5년 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중반부는 이제 공짜 투자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완전히 투자가 바뀐 건데 사실 이제 그 마지막 2064, 5, 6년 요 무렵이 굉장히 시장이 좀 힘든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버핏이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 종목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초반부는 워렌 버핏이 그레엄에 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분산 투자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핏이 이제 그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 데서 밝힌 거에 따르면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영구적 원금 손실 위험을 확실히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 그라운드 룰에 새로운 원칙을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근데 그 추가한 내용이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회사보다 훨씬 적게 분산 투자한다.
우리가 조사한 사실과 추론이 오를 확률이 지극히 높으면 우리는 한 종목에다가 순자산의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라운드 룰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 야, 조합이나 펀드를 하는 게 한 종목에 40% 투자한다는 건 진짜 잘못 걸리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게 된 게 결국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로 인해서 룰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버핏도 이제 처음 버핏 투자 조합을 시작했을 때 하고 버핏 투자 조합을 이제 마무리 짓는 후반부에는 완전히 다른 투자자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제 이 조합이 끝나고 나서 벅셔를 하면서 활용 점정이 된 거는 결국 시즈캔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회사는 좀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게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를 계속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류의 투자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버핏 투자 조합을 이제 접고 나서 처음 했던 게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시즈캔디를 인수한 게 퍼 한 12배 정도의 인수를 한 거니까 이제 과거 버핏에 비하면 12배면 뭐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제 과거 버핏에 비하면 굉장히 좀 꽤 높은 비용을 주고 인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백미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코카콜라 투자인데요. 코카콜라 투자가 버핏이 이제 언제 투자를 했냐면 그 1987년에 미국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그 블랙 먼데이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를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 코카콜라를 어떤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했냐면 퍼 17배 투자를 했어요. PBR 2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투자한 건데 폭락했을 때 퍼가 17배니까 이거는 뭐 전혀 싸다고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제 버핏이 엄청난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즈캔디, 코카콜라 이렇게 하면서 버핏이 완전히 이제 퀄리티 투자자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본인의 회사 경영도 그렇고 그다음 댐스터밀의 해리 CEO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게 들어가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유지되는 회사.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후부터는 그런 투자의 반복이 아니었나. 끊임없이 그런 투자의 반복. 버핏은.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버핏이 그 공처 투자를 했을 때는 단순한 공처 투자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최대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회사를 구조조정하고 매각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최대 주주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큰 대형 회사였죠. 그래서 본인이 물론 많은 지분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최대 주주는 아니고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아까도 이제 댐스터밀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마을 주민들의 엄청난 극심한 반발에 직면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회사를 구조조정하고 자산을 팔아서 내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면 결국은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서 그 기업의 수익을 내가 공유하는 것 말고는 기업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아까 이제 밸류 트랩이 가치 투자자들이 그냥 싼 기업에만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밸류 트랩에 빠지는 거거든요.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싼 자산을 이렇게 이익 실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묶여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벅셔 해서웨이도 버핏이 밸류 트랩에 빠진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익이 커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버핏이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을 찾았던 거고요. 근데 또 그런 기업을 뭐 1, 2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할 거를 내가 함께 기업하고 같이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그 기업의 최대 최고 경영자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투자하는 핵심 지표가 결국은 그 회사가 ROE가 높은가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진이 믿을만한가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버핏이 보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 경영자, 소위 말하는 정성적 투자라고 하는 거, 정량적 투자가 아닌 정성적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 이제 초반부하고 요즘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냐면 처음에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 회사를 통으로 인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우리는 너무 돈이 커져서
초기와 같은 수익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미국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버핏이 투자조합을 운영하던 시기가 60년 됐잖아요. 58년부터 이제 69년까지 운영을 했으니까 50년대 후반부터 60년인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굉장한 성장주들이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미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60년대 말은 그 시기를 이제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고고 이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나가는 시기였으면 고고 이어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유행하던 펀드가 고고 펀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펀드를 운용했던 대표적인 굉장히 잘 나가던 펀드가 피델리티 캐피털 펀드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요. 사실 이제 버핏이 그때 이제 굉장히 투자를 잘하긴 했지만 버핏이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사실은 버핏은 지역구 스타였거든요. 그렇죠. 동네 시골 동네에서 투자 정말 한가락 하는 사람이었죠. 그 오마에서 뭐 잘 나갔던 오마에서 유명한 투자자. 그래서 그냥 지역구 스타 정도 됐었고 그때 전국구 스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국구 스타가 누구냐면 제리 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피델리티의 캐피털 펀드를 운용하던 사람이 제리 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피델리티 캐피털 펀드를 운용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 회사 맨해튼 펀드를 만드는데 맨해튼 펀드를 만들고 해산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워렌 버핏이 버핏 투자조합을 운영하던 기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버핏이 56년부터 69년까지 운영했는데 이 제리 차이가 57년부터 68년까지 그 펀드 매니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핏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그때 이제 하여튼 전국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요 제리 차이였는데 이 사람이 투자했던 종목이 그때 뭐였냐면 폴라로이드, 제록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70년대 니프티 50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에다가 몰빵을 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버핏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이 제리 차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제리 차이가 좀 의견 대립이 생겨가지고 혼자 피델리티에 나와서 이제 맨해튼 펀드를 만들 때 막 돈이 물밀듯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 나갔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버핏은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런 놀라운 수익을 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핏이 마지막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을 하게 된 계기가 운용자산이 굉장히 커지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부인하고의 그런 가족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정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잘 나가고 계속해서 뭐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계속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싼 기업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와서 그래서 이제 뭐 펀드를 이렇게 중단을 하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만 봐도 제리 차이라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데 제리 차이는 어떻게 해산을 했냐면 본인 지분을 최고 고가에 다른 펀드에다가 떠넘기고 이제 본인은 이제 은퇴를 한 거네요, 그냥. 회사를 매각하고 떠나버린 거거든요. 자기 직에서 은퇴를 한 거네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그 펀드 자산이 뭐 90% 박살이 났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버핏은 해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서 다 뭐 책에 나와 있지만 버핏이 이제 모든 펀드 그 투자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다 돌려주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 게 좋을지까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고 파트너들을 다 내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버핏이 그냥 투자만을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신의성실을 갖춘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원칙에 충실하고 경영자를 좋아하는 거를 보면 진짜 경영에 충실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리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대가를 원하는 저도 그런 스타일이 좋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되 거기에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원칙에 충실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 이 책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게 50년대부터 60년대 그 사이에 어쩜 그렇게 한두 해 빼고는 계속 올라요 시장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한국은 박스권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지수가 2,700대인데 시가총액은 3,000포인트대 그 고점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젊은 투자자분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듯이 사실 이 5, 60년대를 공부를 해보면 그때 미국 시장이 지금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사실은 그 벤자민 그레엄이랑 버핏이 그런 행동주의를 했다는 얘기는 너무 그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지금 저희 나라 시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레엄이나 버핏을 비롯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기업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한 80년대 되면서 미국도 이제 완전히 주주 친화적인 이제 그런 투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이 저는 기회가 아닌가.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은 이미 선진 시장이라서 이제 저희 나라보다 훨씬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발상을 하면 이제 지금 저희 나라가 미국의 5, 60년대 수준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발전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탐방 전화를 걸었을 때 배당 정책을 좀 구조화하시죠. 이 얘기는 꼭 하고 이제 앞으로 전화를 끌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업 탐방한테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배당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면 회사가 분명히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주주한테 이렇게 환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기업이 성장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기간에는 사실은 배당을 그렇게 크게 안 줘도 어차피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투자해야 되니까 배당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기업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마땅하게 투자할 만한 물론 이제 투자할 것들은 계속 생기긴 하겠지만 투자할 것보다는 자본에 쌓이는 속도가 더 커질 테니까 그때 되면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워렌 버핏의 아주 초기 투자의 증거죠. 워렌 버핏이 자기 얘기를 직접 하는 거는 주주총회하고 주주서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떤 운용자로서의 원론적인 모습이 드러난 책이 바로 이 책이라기보다는 편지글이 버핏 파트너십 레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투자를 처음 했을 때 버핏을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어떻게 냈어? 관심이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투자의 생활을 조금씩 길게 하면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치 종교의 경전을 읽을 때 나이에 따라서 경전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버핏에 대한 생각과 시각 그 다음에 해석도 투자를 하는 연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투자자는 우리가 꼭 배워둬야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죠. 지도를 보고 길을 가셔야지 내 마음껏 길을 가다가는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 놓치지 말고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지도가 되어주신 우리 가이드 이온투자자문의 박선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